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밤 라디오처럼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데이비드라는 남자는 여자들로 가득한 가족 속에서 늘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았고 아내 루시까지 여자들만이라는 말로 매번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끝내 샬럿과 브리트니, 티파니, 스칼릿, 메건이 그의 이름과 카드로 하와이 여행을 몰래 결제해버리죠. 그 순간 데이비드는 공항에서 모든 예약을 취소하며 그들이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대가를 꺼내듭니다. 과연 그 밤 이후 그 가족은 어디까지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함께 이 이야기의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나는 여자들로 가득한 집에서 유일한 남자가 되었다. 그들이 내게 내미는 청구서는 모조리 내가 냈고 그들은 온갖 것을 여자들만 일하며 구분해 놓으면서도 정작 내 아내는 끝까지 배제했다. 내 돈으로 하와이 여행을 예약해 놓았을 때는 공항에서 그 여행을 취소해버렸고 그들이 맞춰 입은 커플룩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지켜봤다. 레딧 여러분, 우리 가족은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끼워주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죄책감을 들이밀 수 있는 현금 인출기처럼 대했다. 나는 마침내 폭발해서 그들과 관계를 끊었는데 세상에 그들은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모든 게 터지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해보겠다. 나는 데이비드, 28살이고 루시와 결혼했다. 솔직히 말해 루시는 우리 가족을 상대하느라 위험수당이라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늘 남들에게 평범한 집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말한다. 나는 끝없는 말다툼 속에서 자랐다. 어떤 아이들은 잠자리 동화를 듣지만 내 잠자리 배경음악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고함이었다. 엄마 샬럿은 드라마틱한 침묵을 넣는데 천재였고 아빠의 특기는 마치 대회라도 나간 사람처럼 문을 쾅쾅 닫아대는 것이었다. 아빠는 수년 전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 끝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소진시키는 과정이었다. 그 뒤로 집은 이상해졌다. 조용해진 게 아니라 무겁게 가라앉았다. 샬럿은 그걸 잘 감당하지 못했다. 비극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한숨을 쉬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밤 샬럿이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혼자 해내야 하니?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 나는 대체 어른으로 징집됐다. 일주일도 안 돼서 이모 스칼릿과 그의 딸 메건이 잠깐만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스칼릿은 말했다. 상황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만 있을게. 그런데 13해가 지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그 집에 있다. 메건은 고개 끄덕이는 이모지의 인간 버전으로 자랐다. 스칼릿이나 샬럿이 다른 네모야 라고 말하면 메건은 그냥 그런가 봐 하고 끝낸다. 그리고 내 쌍둥이 여동생들 브리트니와 티파니가 있다. 만약 메이크업 인플루언서 둘이 현실로 티어나와 벨리걸 특유의 억양을 메아리치듯 내뿜는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적이 있다면 바로 그게 그 둘이다. 둘은 같은 타이밍에 움직이고 같은 타이밍에 말하고 같은 타이밍에 불평한다. 가끔은 숨쉬는 것마저 동시에 하는데 그게 루시를 소름 돋게 만든다. 루시가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녁 식사 자리였고 쌍둥이들은 신발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이건 크리미 베이지야. 브리트니가 마치 카탈로그 모델처럼 발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티파니가 숨을 들이켜며 말했다. 아니야, 소프트 아몬드야. 루시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둘이 같은 거 아니야. 나는 속삭이며 답했다. 그걸 큰 소리로 말하지 마. 그러면 얘네 진짜 폭발해. 그 쌍둥이에게는 베이비라는 아주 작은 강아지도 있는데 그 강아지는 나보다 옷을 더 많이 갈아입는다. 그들은 그 개를 왕족처럼 모신다. 한 번은 베이비가 재채기를 했는데 티파니가 너무 패닉에 빠진 나머지 세상에 지금 진짜 죽어가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베이비는 죽어가긴커녕 그냥 심심했을 뿐이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사실상 집안의 남자 역할을 떠맡았다. 처음엔 집안일과 압박이었다. 싱크대를 고쳐라, 문제를 처리해라, 감정 쓰레기통 겸 정서적 보조동물이 되라. 하지만 내가 더 커서 일을 하고 루시와 함께 살기 시작하자 그건 곧 청구서로 바뀌었다. 싱크대 고치는 건 나, 집 유지비의 절반 내는 것도 나, 스칼릿이 예쁜 독서 코너를 원한다며 선반 설치하라고 하면 그것도 나. 그러니까 나는 한 집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 사실상 두 가구의 비용을 내고 있었던 셈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 하면 샬럿은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같은 말을 던졌고 스칼릿은 우리 중 누구는 가족을 외면할 사치가 없어 라고 보탰다.
번역하면 이거다. 계속 돈 내. 루시는 이 모든 걸 받고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침착하게 버텼다. 루시는 안정적이고 차분하며 쉽게 위축되지 않지만 그래도 방문할 때마다 곁눈질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었다. 쌍둥이들이 자기 얘기만 하는 시간은 정말 비현실적일 정도였다. 한 번은 브리트니가 루시에게 물었다. 이 각도, 내 턱선 완전 살아 보이지 않아? 루시는 눈을 깜빡였다. 그거, 내 팔꿈치 사진인데. 응, 근데 분위기 있잖아. 브리트니가 말했고, 루시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들만 외출은 대략 새해 전쯤 시작됐다. 처음엔 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거나 같이 영화 한 편 보는 정도였다. 그런데 브리트니는 그걸 마치 역사적 사건처럼 떠받들었다. 이거 완전 권한부여야. 그러더니 한 번은 13살 이상 관람가 로맨틱 코미디를 보러 갔다고 내게 말했다. 진짜 권한부여. 루시도 초반 몇 번은 초대받았다. 한 번은 함께 아이스 스케이팅을 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장갑을 조리대에 툭 던지고는 말했다. 나는 티파니가 스케이트에 소리 지르는 걸 20분 동안 구경했어. 내가 물었다. 걔가 뭘 했는데? 루시가 답했다. 스케이트가 자기 발가락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있대. 아주 그럴 법했다. 그들은 또, 그 뒤로 그들은 도예 수업까지 다녔다. 루시는 처음엔 즐거워했다. 하지만 브리트니가 자기 점토가 충분히 매끈하지 않다며 비명을 지르고는 강사가 자신의 예술 인생을 망치려고 일부러 방해했다며 몰아붙이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다. 그리고 서서히 루시는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루시도 좋게 생각하려 했다. 갑자기 잡힌 거였을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이상한 변화는 정말 조용히 시작됐다. 어느 토요일 아침 루시는 브리트니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우리 또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가. 같이 갈래? 루시는 나를 보고 나 가야 돼? 라고 물었다. 나는 그래. 지난번보다 더 나쁠 순 없잖아 라고 말했다. 내가 틀렸다. 더 나빴다. 그날 오후 루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재킷을 의자에 툭 던져놓고는 잠깐 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마치 뇌를 재부팅해야 하는 사람처럼. 괜찮아? 내가 묻자 루시는 말했다. 티파니가 강사한테 얼음을 좀 고쳐줄 수 있냐고 물었어. 너무 미끄럽다면서. 얼음이잖아. 내가 말하자 루시는 그래 하고는 그러니까 라고 덧붙였다. 그 이후로 초대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느 날 루시는 인스타그램에서 그들이 도예 워크숍에 다녀온 걸 봤다. 브리트니는 비뚤어진 도자기 하나를 들고 셀카를 올리며 재능은 그냥 타고나는 거야 라는 캡션을 달았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티파니가 똑같이 비뚤어진 도자기를 들고 똑같은 문구를 심지어 똑같은 이모지까지 붙여 올려놨다. 루시는 그걸 스크롤하다가 이번엔 나를 초대할 생각이 없었나 보네 라고 말했다. 나는 살럿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예는 왜 말 안 했어? 루시가 정말 좋아했을 텐데 살럿은 급하게 잡힌 거야. 괜히 시작하지 마. 라고 답했다. 우리 엄마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건 엄마 특유의 닥쳐 라는 말이다. 루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괜찮아 루시는 말했다. 자매들끼리 시간 보내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건 자매들끼리 시간이 아니었다. 스칼릿이랑 메건도 거기 있었으니까. 심지어 맞춘 앞치마까지 하고. 메건은 자기 점토 그릇 사진을 흔들리게 찍어 올리고 여자애들이랑 즐거운 하루라고 캡션을 달았다. 메건은 기본적으로 그 무리가 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메아리 같은 존재다. 루시는 나를 보며 말했다. 오케이, 이건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아. 다음 이벤트는 짧은 로드트립이었다. 나는 티파니가 조수석에서 찍은 짧은 영상들을 계속 올리는 바람에 알게 됐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사방으로 날리고 개들만 들을 법한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로드트립을 외치고 있었다. 캡션에는 이거 한 달 내내 계획했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루시에게 둘러댄 핑계는 미안. 진짜 그냥 갑자기 생겼어. 였다. 루시는 처음엔 화가 나지 않았다. 혼란스러웠다. 우리가 저녁을 만들고 있을 때 루시는 물었다. 내가 뭐 이상한 짓 했나?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어. 나는 말했다. 아니, 내 유일한 실수는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있다는 거야. 루시는 그 말에 조금 웃었지만 얼굴에 남은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아픈 건 그런 조용한 실망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럿에게 꺼냈다. 요즘 루시를 초대 안 해? 루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살럿은 늘 하던 그 길고담 어틱한 한숨을 내쉬었다. 데이비드, 제발 까다롭게 굴지마. 이건 별일 아니야. 아니긴, 꽤 큰일이야. 내가 말하자 살럿은 바로 쏘아붙였다. 여자들만이야. 루시도 여자야. 내가 상기시키자 살럿은 마치 처음 듣는 정보라도 된 듯 잠깐 멈췄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래도 걔는 그 애들 같은 종류의 여자는 아니잖아. 그렇지? 루시가 맞춰 입는 옷에 집착하지도 않고 바이브 운운하며 비명을 지르지도 않으니까. 일주일 뒤 그들은 콘서트에 갔다. 브리트니가 가족 단체 채팅방에 콘서트 가는 길에 교통체증 너무 심해 라고 보냈다가 바로 삭제했다. 아마 루시가 채팅방에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겠지. 그 쌍둥이는 흔적을 숨길 만큼 영리하지 못하다. 그냥 당황하면 삭제 버튼을 누르고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루시는 알림을 켜 둔 상태라서 이미 봤다. 루시는 그저 오케이 라고만 했다.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 솔직히 그게 훨씬 더 아팠다. 다음 이벤트가 왔을 때는 뒷마당 바비큐 파티였는데 그들은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브리트니는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선글라스를 낀 베이비 사진을 올렸다. 캡션은 여자들만의 날 바비큐, 남자 출입 금지였다. 웃긴 건 그들의 남자 금지 기준에는 루시까지 포함된다는 점이었다. 그때 루시와 나는 소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고 루시가 그 게시물을 봤다. 루시는 휴대폰을 잠그고 말했다. 그럼 이게 답이네.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 내가 묻자 루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 사람들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아. 그리고 루시 말이 틀리지 않았다. 초대를 안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루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쓰는 말투 자체가 달라졌다. 브리트니는 루시를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했고 브리트니는 루시를 마치 구식 소프트웨어 취급했다. 티파니는 루시가 너무 진지하다고 굴었다. 루시가 핫도그를 먹는 모습을 두고 사진을 10장씩 찍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스칼릿은 한 번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루시는 착하긴 한데 통통 튀는 느낌이 없어. 쌍둥이한텐 통통 튀는 애가 필요하거든. 그래, 가족 관계라는 게 원래 탄산감 있는 성격 위에 쌓아 올려야 하는 거니까. 그들이 루시를 배제할수록 더 분명해졌다. 이건 여자들끼리 시간이 아니었다. 이건 통제였고 클릭수였고 쌍둥이가 자기 가치라는 걸 재기 위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서열놀이였다. 일이 완전히 폭발하기 전 마지막 분기점은 루시가 메건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였다. 루시는 아주 단순하게 안 본 지 좀 됐네. 잘 지내지? 모든 게 괜찮길 바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메건은 즉시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1시간 뒤 메건은 쌍둥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보다 더 좋은 동행을 바랄 수 없어 라고 캡션을 달았다. 루시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고 말했다. 나 포기할게. 드라마틱한 장면은 없었다. 고함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다. 루시는 그저 조용히 한 발 물러났다. 그들은 루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도 노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건 내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다. 아직 끊어지진 않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전선처럼 긴장이 조여왔다. 늘어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이제 이건 단순한 여자들만의 외출이 아니었다. 이건 반복되는 양상이었고 그런 패턴은 결국 어딘가로 흘러간다. 대개는 내리막으로. 우리 집에서 살럿의 생일은 늘 큰 행사였다. 풍선 가득한 깜짝 파티에 케이터링까지 부르는 그런 의미의 큰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반드시 모이는 행사라는 뜻이다. 상황이 엉망일 때도 부모님이 우유를 누가 사기로 했는지로 싸우던 때도 우리는 생일 저녁 식사를 했다. 해마다 같은 식당, 운이 좋으면 같은 부스 자리. 일관성이란 게 존재하지 않던 집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아주 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올해도 루시와 나는 늘 하던 대로 움직였다. 선물을 사고 카드를 사고 포장도 정성껏 했다. 루시는 살럿을 위해 정말 사려 깊은 스카프까지 골랐다. 부드러운 재질, 살럿이 좋아하는 색, 살럿이 실제로 자주 할 법한 물건. 나는 카드에 장문의 메시지를 적었다. 나는 아직도 노력하는 아들 역할을 놓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생일 일주일 전 나는 살럿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말 저녁 몇 시에 만나. 살럿의 답장은 짧았다. 저녁. 이미 했잖니. 토요일에 여자애들이랑 내 생일했어. 나는 휴대폰을 너무 오래 바라봐서 루시가 화면이 멈춘 줄 알았다. 무슨 일이야? 루시가 물었다. 이미 축하했대. 내가 말했다. 이미. 우리 뭐 놓친 거야? 루시는 정말로 당황한 얼굴이었다. 놓친 게 아니라 전부 놓친 거지. 내가 말하자 루시는 스카프를 내려놓고는 마치 그 물건이 자길 배신하기라도 한 듯 멍하니 깜빡였다. 잠깐, 진심이야. 나는 다시 살럿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제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했어? 살럿은 늘 하던 그 문장으로 답했다. 데이비드, 제발 드라마 만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더 쉬웠어. 쉬웠다니, 누구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저녁 식사를 위해 일정을 조정해둔 사람들에겐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말했다. 그럼 선물은 어떻게 해? 살럿은 나중에 갖다 주면 되잖니? 라고 했다. 갖다 주라니, 우리가 무슨 택배 기사라도 되는 것처럼. 루시는 한숨을 쉬고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말했다. 아, 오케이. 분노라기보단 더 부드럽고 더 깊게 파고드는 실망이었다. 루시는 그 선물에 진짜 마음을 썼다. 쌍둥이들이 흔히 하는 마지막 순간에 급히 주문하는 인터넷 쇼핑 선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쌍둥이들, 브리트니와 티파니는 이미 온라인에 생일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맞춘 드레스, 맞춘 미소, 맞춘 캡션. 그중 하나는 이렇게 적었다. 여왕님을 축하하며. 최고의 여자들의 날. 심지어 살럿 이름이 적힌 분홍색 케이크까지 있었다. 폭죽 장식까지 꽂힌 완벽하게 준비된 케이크. 루시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럼 이거 미리 계획한 거네. 그치, 내가 말했다. 완전 막판에 잡혔다고 하더니 늘 그렇듯 몇 시간 뒤 브리트니가 우리가 그때까지 남아있던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는 진짜 완벽했어. 루시는 내 옆구리를 살짝 치며 속삭였다. 저 캡션 연습했을 걸. 나는 브리트니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왜 저녁 식사 얘기 우리한테 안 했어? 브리트니는 3분 만에 답했다. 너희가 신경 안 쓸 줄 알았어. 그리고 루시는 식당에서 지루해하잖아. 루시는 내 어깨 너머로 그걸 봤다. 내가 지루해. 루시가 되묻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색은 분명했다. 나는 티파니가 속눈썹 접착제를 40분 동안 설명하는 걸 그대로 앉아서 들은 적도 있어. 나는 웃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티파니는 한번 저녁 식탁에서 인조 속눈썹에 관해 TED 강연 수준의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거의 으깬 감자 접시에 얼굴부터 받고 잠들 뻔했다. 나는 문자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 살럿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살럿은 즉시 그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데이비드, 또 뭐니? 나는 말했다. 우리가 초대받지 못한 거 이상하잖아. 우리는 매년 갔어. 그러자 살럿이 말했다. 그건 가족 저녁이 아니었어. 여자들끼리 나가는 자리였지. 루시는 여자잖아. 내가 지적하자 살럿은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른데? 내가 묻자 살럿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걔는 그 무리에 속한 애가 아니잖니. 무리? 나는 되물었다. 우리 지금 고등학생이야. 살럿이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티파니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얘가 이걸 진짜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러더니 브리트니도 끼어들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 아니야. 그래, 심각하진 않지. 그냥 상처가 될 뿐. 루시는 내 팔을 살짝 잡고 입모양으로 괜찮아 라고 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제는 살럿이 말했다. 나중에 와서 선물만 주고 가도 돼. 나 지금 바빠. 너도 바쁘지? 쌍둥이가 살럿 주변에서 개인 응원단처럼 바짝 붙어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통화가 끝나자 루시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난 정말 생일은 모두를 위한 날인 줄 알았어. 예전엔 그랬잖아.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이라도 신경 쓰던 시절엔 그랬지. 그래도 우리는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다. 우리까지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시는 나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난 숨지 않아. 루시가 말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 우리가 도착하자 살럿은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이진 않았다. 그는 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짜증, 조급함,
마치 우리가 오후 시간을 방해하러 찾아온 방문 판매원이라도 되는 듯한 얼굴. 여기 나는 말하며 선물 봉투를 건넸다. 살럿은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루시가 말했다. 스카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살럿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때 브리트니와 티파니가 뒤에서 나타났다. 맞춰 입은 오버사이즈 스웨터, 아이스 커피를 손에 들고 우리를 노려보는 눈빛은 마치 우리가 왕실 연회장에 초대도 없이 들이닥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다. 브리트니가 일부러 크게 속삭였다. 어머, 티파니가 더 크게 속삭이며 맞받았다. 얘네는 이걸 꼭 일로 만들지. 루시는 턱을 꽉 다물었지만 예의는 지켰다. 생일 축하드려요, 루시가 말했다. 살럿은 고개만 끄덕이더니 문을 닫아버렸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냥 문을 우리의 얼굴 앞에서 닫아버린 것. 차로 돌아와 루시는 안전벨트를 매고 앞만 바라봤다. 이제 노력하는 것 끝. 루시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지쳐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게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단순한 배제도, 단순한 무례도 아니었다. 더 의도적인 무언가. 루시와 나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싶어 하는 느낌. 그리고 내 안에서도 뭔가가 바뀌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이 그어졌다. 나는 겉으로 요란하게 선언하지 않았다. 그저 더 주에 깊게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보이기 시작했다. 살럿의 생일이 경고 신호가 급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면 하와이 여행은 그 경고 신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행진밴드를 만든 순간이었다. 자, 배경은 이렇다. 내가 어릴 때부터 매년 우리 가족은 한 번씩 큰 가족 여행을 갔다. 어떤 해는 해변 근처 렌털하우스였고, 어떤 해는 오두막이었고, 어떤 해는 벽보다 벌레가 더 많은 곳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건 가족 여행이었다. 아빠가 살아계셨고 부모님이 사실상 자기들만의 전쟁을 재현하듯 싸우던 시절에도 우리는 여전히 갔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날짜도, 힌트도, 계획도, 아무것도. 단체 채팅방은 의견이 가득한 방에서의 매것만큼이나 조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루시가 휴대폰을 마치 방사능 물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데이비드, 루시가 감정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루시의 휴대폰을 받았다. 브리트니는 공항에 있었다. 네온 핑크색 하와이안 셔츠를 비키니 위에 걸치고 머리는 산프 광고 오디션이라도 보러 온 사람처럼 컬을 넣어 올려놨다. 뒤에는 티파니가 목에 레이, 꽃목걸이를 걸고 오리 입술을 하고 있었다. 강아지 베이비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하와이, 우리가 간다. 여자들만. 나는 눈을 세게 깜빡였다. 루시가 말했다. 저 사람들, 하와이에 가는 거야. 나는 말했다. 응, 가고 있어. 문제는 그걸 대체 어떻게 결제했느냐는 거였다. 그런데 브리트니가 항공사를 태그해둔 덕분에 그가 탑승권을 스쳐 지나가듯 카메라를 돌리는 순간 화면에 예약 코드가 아주 잠깐 번쩍였다. 나는 그 코드를 항공사 예약 관리 페이지에 내 성과 함께 입력했다. 그러자 예약이 그대로 떠버렸다. 루시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연락처 이름과 이메일은 내 것이었다. 결제 정보도 내 것이었다. 모든 영수증에는 내 카드가 찍혀 있었다. 여행자 이름은 살럿, 브리트니, 티파니, 스칼릿, 메건, 그리고 서비스 동물로 등록된 베이비. 베이비는 서비스 동물이 절대로 아니다. 루시는 입을 가렸다.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이름이랑 돈을 쓴 거네. 말도 안 하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대가를 치러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진 그 뻔뻔한 확신까지 얹어서 나는 확인 페이지들을 클릭해 내려갔다. 호텔도 내 카드로 예약, 렌터카도 내 카드로 예약, 무슨 뜬금없는 루아오 패키지도 내 카드로 결제. 화면만 보면 내가 성인 여자 6명과 핸드백 강아지 1마리를 위해 호화 휴양을 기획한 자랑스러운 주최자였다. 루시가 속삭였다. 저 사람들 열정적으로 강도질했네. 그때 또 다른 스토리가 떴다. 티파니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진짜 태닝하고 파인애플의 음료 담아 마실 거야. 브리트니가 얼굴을 들이밀며 외쳤다. 드라마 없이 쉬는 거 너무 기대돼. 여자들만. 루시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했다. 드라마 없이 쉬기. 그러면서 신용카드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딱 맞물려 들어갔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명료함. 루시가 물었다. 무슨 생각해? 내 지갑이 공동재산이라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제 직접 겪게 될 거라는 생각. 내가 말했다. 우린 탑승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어. 내가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나는 항공사 앱을 열었다. 그리고 여행 취소를 눌렀다. 앱은 수수료와 환불 규정에 대한 경고를 띄웠다. 나는 그대로 확인했다. 내 화면에서 예약 상태가 취소됨으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호텔과 렌터카 예약 중 취소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취소했다. 취소가 안 되는 건 카드 정보를 빼버리고 승인되지 않은 결제로 신고하려고 전화했다. 여자들만 가는 여행이면 여자들만의 방식으로 자금도 마련하면 될 일이다. 10분쯤 지나자 내 휴대폰이 아파트를 탈출하려는 것처럼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살럿, 데이비드,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 브리트니, 엄마 울고 있어. 너무했어. 티파니, 우리 탑승 못한대. 취소됐다고 했어. 스칼릿, 데이비드, 이건 유치하고 잔인해. 우리를 이렇게 망신 주다니. 내가 감히? 메건, 카운터로 가래. 내가 뭐라고 말해. 루시는 내 어깨 너머로 메시지들을 읽었다. 우리 미안해해야 해. 아니, 내가 말했다. 조금도. 브리트니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스피커로 틀었다. 데이비드, 너 왜 이래? 너 지금 우리 바이브를 완전 망치고 있잖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줄에서 빠지게 만들었어. 베이비는 트라우마 생겼단 말이야. 배경에서 베이비가 한 번 짖었다. 마치 그조차도 그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루시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속삭였다. 이거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웃겨. 그리고 살럿이 문자를 보냈다. 우린 얘기해야 해. 곧 간다. 루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여기 오겠네. 그럼 내가 말했다. 그리고 폭풍을 몰고 오겠지. 살럿이 주차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그가 온다는 걸 알았다. 음성 메시지도 남기지 않고 연속으로 3번 전화를 걸었으니까. 그게 살럿의 시그니처다. 너무 화나서 말은 못하겠지만 또 너무 화나서 전화를 안 할 수도 없는 콤보다. 루시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빨간 SV. 아싸. 훌륭하네. 내가 말했다. 내 정신부터 좀 정비하고. 살럿은 계단을 조용히 올라오는 법이 없었다. 건물 전체를 흔들겠다는 듯 쿵쿵 밟았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쾅, 쾅, 쾅. 데이비드, 지금 당장 문 열어. 루시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침착하게. 저 사람한테 휘말리지 마. 믿어. 내가 말했다. 난 미끼가 이미 다 떨어졌거든. 나는 문을 조금 열었다. 안녕. 살럿은 영장 들고 들어오는 경찰처럼 내 옆을 밀치고 그대로 들어왔다. 나 피하지 마. 그가 쏘아붙였다. 그는 아파트 안으로 곧장 들어가며 주변을 훑었다. 마치 실망감을 평가하듯. 루시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제발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살럿이 핵 돌아섰다. 아, 미안하구나. 내가 무례한 아들과 며느리를 키웠니? 네, 내가 말했다. 키우셨어요. 루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숨겼다. 살럿은 우리를 무시하고 현관 쪽 테이블로 가더니 내 우편물을 집어들어 그대로 탁 하고. 살럿은 바닥에 우편물을 집어던졌다. 마치 감정 상태를 해석적 쓰레기 투척으로 표현이라도 하듯이. 너 오늘 우리 가족 전부를 망신시켰어. 살럿이 소리쳤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그쪽이 먼저 내 신용카드를 망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퉁친 걸로 하죠. 살럿은 내가 연방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헉하고 숨을 삼켰다. 너 우리 여행을 취소했잖아. 아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계정으로 예약돼 있었고 내 카드로 결제된 여행을 취소한 거죠. 우리랑 대화할 수도 있었잖니. 살럿이 과장되게 말했다. 아, 그렇죠. 내가 말했다. 왜냐하면 다들 소통을 정말 훌륭하게 하시니까요. 살럿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며 탁자 위에 작은 도자기 그릇을 툭 쳐서 넘어뜨렸다. 그릇은 바닥을 굴러가며 딸깍딸깍 소리를 냈다. 마치 이 드라마에서라도 도망치고 싶은 것처럼. 루시는 살럿과 집 안쪽 사이에 몸을 옮겨섰다. 살럿,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질러 놓으면 안 돼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아, 미안하네. 살럿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 결혼에서는 존중이 한 방향으로만 적용되는 줄은 몰랐네. 나는 손을 들었다. 사실 존중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브리트니, 제발 엄마한테 공항으로 돌아오라고 해줘. 카드 주인이 오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도 있대. 그럴 일 없어. 나는 중얼거리며 알림을 꺼버렸다. 그때 살러디 늘 쓰는 죄책감 유발 목소리를 꺼냈다. 부드럽고 상처받은 듯하고 드라마틱한 톤. 우린 내 가족이야, 데이비드. 가족에게 등을 돌리면 안 되잖니. 그렇죠, 내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딱 그러고 있네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살러디 말했다. 웃기네요, 내가 말했다. 내가 내 신원을 도용해서 호화 여행을 예약한 것이야말로 모든 걸 망친 거라고 부르거든요. 루시도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를 배제해놓고 그게 정상인 척했잖아요. 살러든 손을 휘저으며 루시를 밀어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루시. 아니요, 내가 바로잡았다. 이건 전부 루시 이야기예요. 루시는 내 아내니까요. 살러든 그 말이 선택사항이라도 되는 듯 비웃었다. 그리고 살러디 헛소리를 늘어놓는 중간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내 이메일에 연결된 모든 서비스 계정을 미친 속도로 뒤지기 시작했다. 루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거 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말했다. 오늘이 그날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살러디 따져 물었다. 선 끊는 중이여, 내가 말했다. 살러디 깜빡였다. 무슨 선? 돈줄이여, 내가 말했다. 공과금 줄, 청구서 줄, 데이비드가 다 내면서도 현관 매트처럼 밟히는 그 줄. 살러드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너 설마? 나는 확인 버튼을 눌렀다. 와이파이 계정 취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전기 계정 해지. 내가 내주던 휴대폰 요금제에서 그들을 삭제.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부 로그아웃 시키고 해지. 장보기 자동이체도 삭제. 브리트니가 내 카드로 몰래 가입해둔 온갖 구독 서비스는 엄지손가락이 채찍질 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게 삭제했다. 그리고 나는 카드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 그들이 외워버린 카드는 동결 처리했다. 루시가 말했다. 카드 정보도 바꾸는 거네. 그러며 내가 말했다. 이건 전면 정화야. 살러드의 턱이 툭 떨어졌다. 너, 지금 너희 가족을 망치고 있어. 경계를 세우는 거죠. 내가 정정했다. 가끔은 본인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청구서를 안 내면 어떡하니? 살러디 소리쳤다. 직접 내세요. 내가 말했다. 알죠? 충격적인 개념이죠. 살러든 육체적으로 모욕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보였다. 너는 우리를 버릴 수 없어. 아무도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내 아내를 외부인 취급하고 나를 다리가 달린 ATM처럼 대하는 집단을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루시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 문장은 루시도 예상 못한 듯했지만 루시 특유의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자랑스러워 보였다. 살러디 루시를 손가락질했다. 이건 저 애 탓이야. 내가 우리를 등지게 만들고 있어.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건 당신들이 스스로 한 일이에요. 루시는 그걸 지켜본 것뿐이고요. 살러든 마침내 문 쪽으로 물러섰다. 분노로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면 그래. 다만 누가 널 키웠는지 잊지 마. 믿어주세요. 내가 말했다. 잊고 싶어도 못 잊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루시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루시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루시는 살짝 웃었다. 드디어 해냈네. 내가 말했다. 가족 구독을 해지했지. 루시는 웃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다. 솔직히 잘했어. 근데 난장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진짜로 전혀. 살럿과 쌍둥이들은 조용히 물러나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들은 재정비했다. 그들은 계획했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들고 나왔다. 살럿이 우리 아파트에서 드라마틱하게 퇴장한 뒤 루시와 나는 약 24시간 정도 우리 가족에게서 침묵이란 건 사실상 일식 같은 것이다. 드물고 섬뜩하고 곧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징조. 다음날 정오쯤 내 휴대폰이 스칼릿에게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오늘 밤 가족회의. 7시 의무 참석. 마치 우리가 어떤 기능 불량 회사의 직원이라도 된 것처럼. 루시가 그 문자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재밌겠다. 간식은 최소한 기대해도 되지. 나는 답했다.
적어도 간식은 있어야지. 우리는 7시 정각에 살럿집에 도착했다. 나는 이미 정신을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 루시가 속삭였다. 이 무리 앞에서는 필요할 때만 빈정대. 필요 없으면 하지 말고. 나는 말했다. 필요할 거야. 살럿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입술을 꼭 다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침착해 보이려 애쓰지만 폭발까지 몇 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짓는 그 표정.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보통은 나를 보면 훈계부터 시작하니까. 거실은 그야말로 장면이었다. 브리트니와 티파니는 맞춰 입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내가 생일과 크리스마스, 졸업 파티를 한꺼번에 망쳐버린 사람이라도 되는 듯 노려보고 있었다. 스칼릿은 재판장이라도 된 것처럼 리클라이너에 앉아 있었고 메건은 그 옆에 앉아 아무것도 아닌데 고개를 끄덕이며 누가 시킨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앉자마자 살럿이 바로 포문을 열었다. 너희 둘은 이 가족에게 사과해야 해. 루시와 나는 눈을 마주쳤다. 결혼한 사람들만 가능한 그 미묘한 텔레파시. 입을 움직이지 않고도 지금 뭐라는 거야? 를 동시에 말하는 표정. 나는 물었다. 뭘 두고 사과하라는 건데요? 정확히? 스칼릿이 콧김을 내뿜었다. 바보인 척하지 마. 브리트니는 과장되게 훌쩍이며 말했다. 우리, 내 때문에 여행 거의 못 갈 뻔했잖아. 티파니가 끼어들었다. 공항에서 완전 망신당했어. 망신, 루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데이비드 이름이랑 돈으로 데이비드한테 말도 안 하고 예약한 그 여행 말하는 거야. 티파니가 눈을 깜빡였다. 너 지금 너무 드라마틱해. 드라마틱, 루시가 되물었다. 너희는 사기친 거야. 스칼릿이 손을 휘저었다. 과장하지 말자. 과장 아니에요. 루시가 말했다. 당신들은 그의 신원을 도용해서 여행을 예약했어요. 메건은 고개 끄덕이는 인형처럼 따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근데 좋은 이유가 있었잖아. 루시가 메건을 바라봤다. 좋은 이유? 메건은 움츠러들었다. 모르겠어. 그냥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그렇지. 그때 살럿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신이 갖고 있다고 믿는 요점으로 대화를 다시 돌리려는 듯했다. 이제 여행 얘기가 아니야. 이건 그 글 때문이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글? 스칼릿이 또 드라마틱하게 한숨을 쉬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 온라인에 올린 우리 얘기. 레딧 글. 그들이 어떻게든 찾아낸 그 스레드. 인터넷에서도 남의 일에 참견하지 못하면 죽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전 익명 계정으로 짧은 버전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 업데이트다. 살럿이 말을 이었다. 너는 우리를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전 누구 이름도 안 썼는데요. 내가 말하자 티파니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럴 필요도 없어. 우리 아는 사람은 다 우리인 거 알아. 루시가 팔짱을 꼈다. 그럼 진실을 말한 게 화가 나는 거야. 스칼릿이 눈을 치켜떴다. 자기 입장으로 진실이라고 한 거지. 내 안의 건조한 유머가 멈추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죄송하네요. 그럼 제가 허락도 없이 제 신용카드 쓴 부분은 다시 써서 더 예쁘게 바꿔드릴까요? 살럿은 그 빈정거림을 무시했다. 너는 우리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그렸어.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말했다. 너도 루시를 배제한다고 말했잖아. 브리트니가 억울하다는 듯 덧붙였다. 맞아. 너희는 배제해. 내가 말했다. 아니야. 티파니가 울먹이며 외쳤다. 루시가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 좋아. 빠른 확인 하나. 지난 3달 동안 나를 몇 번 초대했어. 티파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가 한 것들 너 안 좋아했을 것 같아서. 뭘 했는데? 루시가 물었다. 도예, 콘서트, 바비큐, 로드트립. 루시는 고개를 저었다.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브리트니가 콧방귀를 뀌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랑은 말고. 맞아. 루시가 말했다. 그 한마디가 잠깐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 잠깐. 정말 잠깐. 살럿이 다시 나를 가리켰다. 너는 우리를 망신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해.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스칼릿이 마치 성경으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헉했다. 뭐라고? 아니요. 내가 다시 말했다. 사과 안 해요.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살럿이 커피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그럼 이 가족은 너랑 끝이야. 루시가 내 옆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다. 루시는 숨을 내쉬듯 속삭였다.
드디어 나는 루시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게 당신들 마음이라면 알겠어요. 우리도 끝이에요. 브리트니는 마치 막장 드라마 오디션이라도 보듯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얘는 신경도 안 쓰잖아.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는요, 우리는 나왔다. 루시는 차에 타기 전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차에 올라타자 루시가 말했다. 예상한 대로 흘러갔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말했다. 난 더 소리 지르며 난리칠 줄 알았어. 루시는 약간 아쉬운 듯 말했다. 나도 좀 실망인데 우리는 집으로 가는 내내 웃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때부터가 진짜 정점의 어이없음이었다. 출근하려고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거기 붙어 있었다. 형광에 가까운 주황색 종이 한 장, 퇴거 통지서. 루시가 다가와 그것을 바라보더니 중얼거렸다. 아니, 절대 아니지. 저 사람들이 설마 진짜 이 짓을 했다고? 나는 종이를 떼어냈다. 문법은 뭐랄까 정말 살러스러웠다. 철자도 틀리고 법률 용어도 빠져 있고 심지어 무례해서 퇴거라고 적혀 있었다. 루시는 팔짱을 꼈다. 노력조차 안 했네. 나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퇴거 당하나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집주인은 웃었다. 뭐라고요? 아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요. 내가 말했다. 그냥 확인차요. 가짜였다. 당연히. 루시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엔 반짝이 펜으로 쓴 가짜 소환장도 보내겠네. 나는 그 종이를 서랍에 넣었다. 간직하려는 게 아니라 증거로 남기려는 목적이었다. 루시가 내 등에 손을 얹었다. 우린 저 사람들과 끝이야. 데이비드. 내가 말했다. 진짜 끝이야. 가짜 퇴거 통지서 이후의 첫 이틀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난장판이 시작된 뒤로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다만 평화로운 조용함이 아니었다. 폭풍이 올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폭풍이 우리 주소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용함. 그러다 살러디 문자를 보냈다. 전기가 꺼졌어. 고쳐. 나는 루시가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는 동안 그 문자를 소리 내 읽어줬다. 루시는 아주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만도 하지. 공과금 부서처럼 취급하던 사람이 퇴사하면 나는 답했다.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30초 뒤 살러대 장문이 도착했다. 너무 빨리 쳐서 메시지가 알파벳 수프처럼 보였다. 너는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침을 한입 베어 물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조용한 식사였다. 다음은 스칼릿이었다. 와이파이가 안 돼. 매건이 과제를 못해. 루시가 내 어깨 너머로 보더니 말했다. 매건 22살 아니야? 맞아, 내가 말했다. 근데 쌍둥이 틱톡 피드가 내주는 숙제를 아직도 하는 모양이지. 스칼릿이 이어서 보냈다. 서비스를 다시 연결해줘. 우리는 그거에 의존해. 나는 답했다. 그럼 다시 연결하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죄책감 유발러가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 침묵.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너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루시는 토스트를 먹다가 웃음이 터져 거의 목이 메일 뻔했다. 2시간도 안 돼서 브리트니와 티파니가 집단 분교에 합류했다. 브리트니, 우리 폰 한 대. 헐. 티파니, 우리가 데이비드 플랜에서 빠졌대. 너 뭐 했어? 데이비드, 루시가 속삭였다. 새 별명. 해금이네. 나는 답했다. 맞아. 너희는 내 휴대폰 요금제에서 빠졌어. 브리트니는 즉시 음성 메시지를 3개 보냈다. 나는 그중 하나를 틀었다. 데이비드, 나 아무한테도 전화 못해. 이거 완전 불법이야. 폰을 그냥 취소하면 안 되지. 우리 폰이 필요하단 말이야. 뒤에서 티파니가 소리쳤다. 그럼 나 뭐 올리라는 거야? 루시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진짜 싫은데. 이건 TV보다 재밌어. 점심쯤 되자 혼돈은 한 단계 진화했다. 살럿, 온도 조절기 잠금이 안 풀려. 코드 입력하래. 알려줘. 그렇죠. 내가 말했다. 내가 사서 설치하고 내 이메일에 연결해둔 그 온도 조절기. 루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코드 맞히게 해. 방 탈출 게임처럼. 나도 거의 그럴 뻔했지만 그건 코드가 아니라 내 로그인 정보였다. 계정 주인이 나였으니까. 살럿, 여기 너무 추워. 브리트니, 스웨터 입어. 티파니, 루시야, 나 숨결이 보여. 루시, 좋네. 그럼 조용해질 때까지 얼어붙어라. 그럴 리 없었다. 저녁이 되자
스칼릿은 다른 수법을 꺼냈다. 고전적인 죄책감 카드 부활. 내 아버지가 알면 부끄러워하실 거다. 그 최후의 카드. 논리가 무너지면 꺼내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카드. 나는 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휴가 가려고 사기친 걸 더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 뒤로 스칼릿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루시와 나는 이제 더 이상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뒤적이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한결 가벼웠다. 누가 내 어깨에서 100파운드짜리 배낭을 떼어낸 것처럼. 루시가 내 옆구리를 살짝 쿡 찔렀다. 괜찮아. 응, 내가 말했다. 응, 진짜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루시는 내 허리를 감싸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당신 잘한 거야. 응, 내가 말했다. 나도 알아. 다만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 그런데 세상은 아직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다. 밤 10시쯤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소심한 톡톡 하는 정도의 노크. 루시가 속삭였다. 살러시면 우리 죽은 척하자. 나는 문을 살짝 열었다. 매건이었다. 그리고 매건은 평화의 재물처럼 시들어가는 화분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안녕, 매건이 말했다. 나 갈데가 없어서. 루시와 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매건은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좀 다 무너지고 있어. 응, 내가 말했다. 들었어. 매건은 화분을 더 꽉 안았다. 아무도 공과금이랑 와이파이랑 휴대폰 요금제랑 온도 조절기랑 그런 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몰라서 다들 미쳐가고 있어. 루시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 사람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구나. 응, 매건이 말했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건 내 일이었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당연히 그랬겠지. 매건은 잠깐 망설였다. 나 싸우러 온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루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루시는 손짓해 매건에게 앉으라고 했다. 매건은 화분을 우리 커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 화분이 죽어가고 있어. 뭘 가져와야 할지 몰라서 내가 흙을 손가락으로 찔러봤다. 매건, 이거 흙이 아니라 거의 먼지인데. 응, 매건이 말했다. 지금 우리 집도 딱 그래. 루시는 웃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매건은 눈이 커지고 불안해진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다. 근데 너희 진짜 끝난 거야? 진짜로, 완전히. 응, 내가 말했다. 완전히. 매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았어. 살러든 지금 완전 난리야. 놀랍지도 않네. 루시가 말했다. 매건이 중얼거렸다. 계속 너희가 기어들어와서 빌 거라고 말해. 그러다 매건은 덧붙였다. 근데 난 너희가 그럴 것 같지 않아. 루시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응, 안 그래. 매건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케이. 나 돌아가야 해. 내가 나온 거 들키기 전에. 매건은 문 앞에서 멈췄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 가족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너희 둘뿐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매건은 떠났다. 그게 끝이었다. 그 뒤 며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고 그냥 평화였다. 루시와 나는 더 자주 밖에 나갔다. 방해받지 않고 저녁을 먹었고 새벽 3시에 누군가 전화할까 봐 걱정하지 않고 잠들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여행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고르고 우리가 즐기는 여행. 맞춰 입은 옷도 없고 비명 지르는 쌍둥이도 없는 여행. 어느 밤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다가 루시가 말했다. 있잖아, 당신 가족. 우리랑 영영 말 안 할지도 몰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네. 루시가 미소 지었다. 응, 좋네. 그리고 그렇게 끝났다. 아름답고 조용하고 깔끔한 거리두기. 알고 보니 때로는 가장 건강한 선택이 줄을 끊는 것이다. 특히 그 줄이 내 삶이 아니라 남의 혼돈에만 전력을 공급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